세계 테마기행 독일 편 방송된 지가 이제 20일이 지나가네요.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한 30년 전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죠. 고향 친구한테도 연락이 오고 하여간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제가 팀을 이루어서 10명에서 한 12분 정도의 팀으로 소그룹이죠. 독일로 떠나는 독일 와인 여행. 미술과 음악은 소주제로 같이 가는 문화예술 탐방이죠. 그런 와인 여행을 기획을 했고 5월 여행은 벌써 마감이 임박했고요. 그리고 6월, 9월 여행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9월 여행은 아직 날짜가 안 나왔어요. 콘서트 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제가 프로그램을 띄워야 되니까 아직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 계획이 아직 나오질 않아서 그 나오는 대로 바로 날짜 정해서 제가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제가 그룬트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 변화가 많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룬트에 오신 분들, 성수동에서 제 가게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에게 독일의 와인 생산자들과 그리고 제 손님들을 연결해 드리는 그런 일을 제가 했다면 이제는 좀 그 테이블을 벗어나서 진짜 현지에 가서 현장성을 느끼면서 경험하시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일 거거든요. 안내가 없이는 조금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런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예약하기 힘든 콘서트, 그런 것들을 잘 제가 어레인지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는 거니까 자세한 프로그램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제가 작심하고 가져온 주제는 드디어 카비넷입니다. 카비넷. 이 카비넷이라는 게 뭔지를 쉽게 설명하려면 쉽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이해한다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층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 카비넷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차도 분명히 있고요. 오해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비넷이라고 하는 말 혹은 그 개념이 처음 생겼던 이유, 그리고 그게 현대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술이 될 정도로 과일이 달려면 엄청 달아야 돼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먹는 그런 포도보다도 훨씬 더 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서는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장마 때문이기도 하죠. 장마 지나면 또 태풍이 오지. 여름, 초가을 그때 한창 그 당을 쭉쭉 열매에 쌓아야 할 때 그때 이제 비가 내려버리고 그렇게 우기가 길고 그러니까, 그리고 물이 많으니까 뿌리가 계속 물을 빨아들이니까 열매가 과습이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그 와인 벨트를 놓고 봤을 때, 그 북반구에 있는 와인 벨트 놓고만 봤을 때도 위도가 제일 높은 곳에 해당이 되는 게 독일입니다. 지금보다 더 추웠습니다. 이건 비단 기후 변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더 더워졌다 그런 개념보다도 30년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무렵이죠. 17세기 중반 이 무렵쯤부터는 독일이 굉장히 추웠다고 해요. 알코올이 될 만큼, 와인이 될 만큼 충분히 익힌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도달해야 될 절대적인 목표였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포도 농사를 지으셨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 척박한 땅에다가 포도를 심고 내다 팔고 그러셨는데, 여름이 이제 한창이면은 익어서 열매들이 아주 건강해 보이잖아요. 탐스러운 그 송이들을, 상품성 있는 것들을 팔아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좀 다른 데 매달려 있는 상품성이 없는 조그만한 그 머루 같은 열매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그럼 여름 한철이 지나도록 걔네들은 상품성이 없으니까 거기 그냥 매달려 있었어요. 그럼 추석 지나고 날이 좀 추워지고 늦가을이 될 때까지 그런 열매들이 거기 매달려 있으면 그거 제가 다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새들도 좀 나눠 먹고.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열매를 늦게 따면 그만큼 축적된 그 당분이 극한까지 끌어올려집니다.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복합미랄까, 열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들이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맛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열매는 작지만 상품성이 없어 팔진 못하지만 가장 맛있는 열매가 바로 그거였던 기억이 나요. 이걸로 만든 와인을 굉장히 고급 와인으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카비넷이라는 의미는 설탕이 없던 그 옛날 춥던 시절 굉장히 잘 익은 건강한 열매로만 만든 고급 와인을 카비넷, 즉 벽장에다가 숨겨놓고 꼼쳐놓고 먹던 와인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카비넷이라고 불렀고, 카비넷에는 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범주가 그런 와인들 통칭하는 게
카비넷이고, 근데 그 시절에 카비넷이라고 부르던 와인과 오늘날에 이렇게 카비넷이라고 적혀있는 와인은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뭐 아우슬레제라든지 그런 굉장히 더 많이 익은 열매로 만든 귀부 현상이 좀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와인들을 카비넷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오늘날에는 그걸 더욱더 세분화해서 수확한 열매를 직접 이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얼마만큼의 설탕이, 자연적인 설탕이죠, 인위적인 가당을 하지 않은 열매가 품고 있는 설탕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73 웩슬레 정도, 73이라는 수치 이상을 만들어냈을 때, 그럴 때 그런 열매로만 만든 걸 카비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늦게 수확해서 혹은 그보다 더 잘 익어서 수치가 높아지면 부르는 이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늦게 수확했다는 이름으로 독일에서는 늦게가 슈페트고, 그래서 늦게 겔레젠했다, 늦게 수확했다는 의미로 레이터 하비스트를 독일말로 슈페틀레제라고 해요. 그 뒤는 다 슈페틀레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늦게 수확한 것들을 좋은 열매들만 골라서 만들었다면 골라서 아우스 겔레젠했다는 뜻으로 아우슬레제라고 불러요. 이쯤부터는 거의 귀부 현상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귀부 현상이 일어나다 못해 건포도 현상까지 일어나면 독일말로 건조되다가 트로켄이니까 트로켄이 붙어서 트로켄 베렌아우슬레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으로 분류를 하는 것들이 다 카비넷이에요. 근데 카비넷이라고만 부른다면 이 앞에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 얘들도 다 카비넷이지만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시스템을, 이렇게 분류하는 시스템을 프레디카츠 바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레디카츠 바인 시스템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드라이 와인은 어떤 데 붙이는 말이냐? 드라이한 와인은 이 카비넷보다도 더 일찍 수확한 것도 섞어서 만들 수 있고, 카비넷으로도 만들 수 있고, 늦 수확한 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즉 와인이 드라이한 것과 열매를 땄을 때 열매가 얼마나 달다 안 달다는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익은 걸로도 드라이한 걸 만들 수 있고, 양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덜 익은 걸로 드라이한 걸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품질이 좋은, 즉 그리고 가당을 하지 않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드라이한 와인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 GG 등급, 그로세스 게벡스 같은 드라이 와인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슈베틀레제 또는 아우슬레제 정도 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드라이한 와인, 트로켄 와인은 프레디카츠 시스템에서 좀 더 자유로운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가 됐나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구현할 수 있는 와인의 캐릭터가 다양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드라이한 걸 원하는데 잘못 고르면 어떡하지? 난 지금 잔단감이 좀 있으면서도 굉장히 섬세한 아로마를 즐기고 싶은데 드라이한 걸 고르는 것보단 이걸 원하는데요. 이럴 때 더 선별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디카츠 시스템을 지금까지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VDP에서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비자들을 위한 독일식 친절이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복잡한 프레디카츠 시스템입니다. 카비넷, 슈베틀레제, 아우슬레제, 베렌아우슬레제, 트로켄 베렌아우슬레제, 물론 아이스 와인도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카비넷 와인의 거의 전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한 요셉 프림, JJ 프림이라고 영미권에서는 보통 부르고요. 요한 요셉 프림은 그야말로 모젤 지역 리즐링의 교과서, 전설, 그야말로 모젤 리즐링이 갖고 있는 가치를 역사와 함께 증명해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생산자 중에 대표적인 생산자입니다. 요한 요셉 프림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로버트 바일 라인가우에 있는 유명한 와인 생산자죠. 어쩌면 규모가 뭐 요한 요셉 프림보다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닥터 루젠 같은 그것도 모젤강이죠. 뭐 그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집들이 다 이 요한 요셉 프림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핏줄이에요. 같은 모젤 지역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잘 익은 고급의 열매를 수확 시기에 따라 선별하는 그런 기술을 쓴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을 해석하는 그 시각에 따라서 어떤 집은 조금 더 잔단감이 있으면서도 한 7도, 8도 정도 되는 낮은 알코올 도수로 굉장히 우아하고 섬세한 그 리즐링의 매력을 끝판왕으로 끌어올린 그런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만드는 집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제 대표적인 게 에곤 뮬러가 있고요. 사르 지역이죠. 모젤 중부에는 요한 요셉 프림이 있어요. 이런 집은 드라이 리즐링을 지금도 잘 만들지 않습니다. 트로켄이라고 하죠. 트로켄 리즐링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GG 등급도 안 만든다는 뜻이에요. GG 등급이라는 건 드라이 와인에만 쓰이는 거니까. 반면에
사실 요즘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의 그 리젤링 시장에서의 대세는 어떻게 보면 트로켄이거든요. 더욱더 많은 생산자들이 트로켄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프레디카츠 시스템을 쓴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좀 더 드라이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 집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역시나 사르 지역의 반 폭셈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 지역, 그러니까 모젤 상부와 가까운, 사르가 강 이름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밭이 있는데, 이웃하고 있는 그 포도 농장이 있는데, 에곤 뮬러랑 반 폭셈 이 두 집을 비교하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반 폭셈은 드라이 와인으로, 그리고 에곤 뮬러는 조금 더 잔단감이 높은 카비넷 등급 이상의 와인으로 승부를 보니까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시음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 와이너리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